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41장 북아메리카 탐험. 새로 발견한 땅 뉴펀들랜드. 콜럼버스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대서양을 건넌 뒤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지. 영국 사람들은 버지니아에 정착하려고 안간힘을 썼어.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훨씬 더 북쪽, 우리가 뉴펀들랜드라고 부르는 섬에 또 다른 식민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단다. 이 식민지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 사람들 것은 아니었어. 거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이 우글거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들 나라 말로 그 섬에 이름을 붙였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곳을 새로 발견한 땅이라는 뜻으로 뉴파운드랜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도 모두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었단다. 프랑스 말로는 떼르네부라고 했지.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야. 뉴펀들랜드는 지금 캐나다의 영토야. 뉴펀들랜드의 식민지는 존 캐벗이라는 상인이 영국의 북부지방에서 출발해서 항해하다가 우연히 북아메리카의 해안에 닿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어. 존 캐봇은 그의 뒤를 이어서 뉴펀들랜드에 온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었어. 그것은 그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인연이 있었다는 거야.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스페인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으며, 그 뒤에는 영국으로 건너갔었어. 거기서 그는 영국인으로부터 탐험의 경비를 얻어냈지.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존 캐봇도 인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는 북쪽을 향해 항해하며 동양으로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지 5년 뒤, 존 캐벗은 대서양으로의 항해를 시작했어. 매튜라는 이름의 작은 배 한 척과 20명의 선원들이 전부였지. 캐벗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짧게 걸렸어.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육지가 나타났지. 자욱한 안개 사이로 보이는 바위 투섬이의 섬이었어. 캐벗은 배를 타고 섬 주위를 돌면서 섬을 살펴보았어. 해안 너머에는 숲이 울창한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고, 풀이 우거진 초원이 해안가 너머로 펼쳐져 있었고, 은빛으로 빛나는 꼬불꼬불한 시새들이 그 초원을 지나 바다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어. 배가 연안으로 항해할 때 배전에서 구부본 선원들이 벌어진 힘을 다루지 못했어. 거대한 물고기들로 바다가 메워진 것 같았기 때문이야. 물고기들이 뱃머리에서 뛰어놀고 있었어. 어느 선원이 외쳤어. 어이, 빨리 바구니 가지고 와! 그들은 커다란 고리버들 바구니에 밧줄을 묶어서 바다로 던졌어. 던지고 나서 당겨 올려보니 먹기에 좋은 대구, 생선이 꽉 들어차 있었대. 그렇게 쉽게 물고기를 잡아본 곳은 처음이었어. 존 캐벗은 해변에 배를 대고 붓에 내렸어. 그리고 외쳤단다. 이제부터 이 땅은 영국 땅이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고했어. 나는 이번 항해에서 아시아의 동쪽 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발견했어. 거기 바다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물 반 고기 반이라 영국의 어부들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소. 난 더 많은 배를 거느리고 와서 다시 한번 동양의 항로를 찾아보고 싶소이다. 물론 존 캐봇은 아시아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 그는 북아메리카의 북쪽 해안에 닿았던 것이지.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믿었어. 이듬해 봄, 그는 5척의 배를 이끌고 영국으로 떠났어. 이번에야말로 마침내 동양에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각오였지. 여러 달이 지난 뒤 그들 배들 중 한 척이 폭풍에 찢긴 채 영국 해안에 나타났어. 그 배는 북아메리카의 해변을 보지도 못하고 강풍에 떠밀려서 길을 잃고 헤맸던 거였지. 그 배의 선장은 항해를 포기했어. 존 캐벗은 다른 4척의 배들과 함께 영영 사라져 버렸단다. 그 뒤 그들을 보았거나 그들을 소식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분명 그 배들은 북대서양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거야. 캐벗은 그가 발견했던 그 새로운 땅에 다시 가지 못했지만, 거기는 물 반 고기 반이라고 전한 캐벗의 이야기는 모든 영국 어부들에게 알려졌지. 그래서 수많은 어부들이 자기 배를 타고 캐벗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어.
돌아오는 배마다 배 밑창에 물고기를 그득그득 채워가지고 돌아오자 소문이 금방 퍼졌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 호부들도 우르르 몰려갔지. 그들은 뉴펀드랜드 섬 근처에 물고기를 잡고 덜어는 해안선 너머에 있는 광활한 벌판을 흐르는 강으로 거슬러 올라갔어. 해변에다가 오두막을 지어놓고 여름 한철을 지내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많아졌지. 그들은 고기가 썩지 않게 나무로 얼기설기 시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금에 널린 생선을 덜어 말렸어. 그리고 뉴펀들랜드 섬의 가장 좋은 항구 주위의 어부들은 작은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 어부들에게 음식, 밧줄, 낚싯바늘, 작살, 옷, 신발, 약품 같은 것들을 팔려는 상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 그 마을은 세인트 존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 그곳은 지금 우리가 캐나다라고 부르는 나라에 채워졌던 최초의 유럽 식민지였단다. 그러나 그 식민지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여느 식민지와는 전혀 성격이 달랐어. 어부들은 봄과 여름에만 그곳에서 지냈어.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그들을 말린 고기와 고기의 자비에 쓰는 기구와 세간을 몽땅 배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뉴펀들랜드 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서람풍, 눈과 함께 휘몰아치는 차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면 나무로 지은 작은 오두막은 미적지근한 온기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또 안개는 얼마나 짙은지 길 건너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길을 갈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도 보이지가 않아서 박치기 하기가 일쑤였지. 그리고 눈은 오두막과 고기 말리는 실험과 상인들의 가게를 덮어버렸어. 겨울이 깊어질수록 밤이 길어지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도 때도 없이 광풍으로 돌변 항구와 해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 얼음 조각들이 섬 주위를 둘러싸고 정박해놓은 배들은 얼어붙은 바닷물은 얼어붙어 버렸지. 그러니까 그곳은 고기를 잡기는 환상적인 곳이었지만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곳이었어. 그래서 1년 내내 그곳에서 지내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지금 우리가 캐나다라고 부르는 땅에 생겼던 최초의 식민지는 날씨가 따뜻할 때만 사람이 사는 반쪽 식민지였던 거야. 자크 카르티에의 발견.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영국이 아메리카에서 앞다투듯이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자 프랑스의 국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그러던 차에 뉴펀들랜드 주변이 물반 고기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크 카르티에라는 탐험가에게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걸 더 찾아보라고 명령했어. 자크 카르티에는 새로운 땅의 어딘가를 프랑스의 영토로 삼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을 설레이며 출항했어. 그러나 카르티에는 또 다른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좀 캐벗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동양으로 가는 백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야. 그는 북대서로 건너서 북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강을 찾고 그 강을 타고 대륙이 저편 바다로 나온 뒤에 곧장 앞으로 달려가면 중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카르티의 출발은 썩 좋았단다. 그는 불과 3주일도 못 돼서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어. 뉴펀들랜드에 도착한 그는 3주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근처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탐사해서 지도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그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강을 찾아냈어. 카르티에는 뉴펀들랜드 섬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세인트 로렌스만이라고 불리는 내해로 들어갔단다. 내해는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좁은 바다인데 그 안으로 들어갔대. 그는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강을 발견했어. 그 강이 과연 그가 찾고자 했던 대륙을 가로질러 온 강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카르티에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 부근에 사는 원주민들과 친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새로 발견한 땅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강의 양쪽 기슭에서 사는 험상궂은 부족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까르띠에는 부하들을 이끌고 무태 내렸단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친해지게 되었어. 그 원주민들은 미크맥족이었어. 미크맥 사람들은 추운 북풍 속에서 겨울을 견뎌내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단다.
그들은 위그암이라고 하는 나무로 세운 뼈대에 짐승 가죽을 덮은 원뿔 모양의 오두막에서 살았어. 쉽게 뜯어서 운반할 수 있는 집이었지. 그래서 날씨가 따뜻한 여름이 되면 그들은 마을의 해변으로 옮겨놓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수영을 했어. 그러다가 바다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오두막을 뜯어가지고 다시 해안에서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북쪽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대부분 막아주는 곳에서 겨울 한철을 보내는 것이지. 케라티가 위크맥 사람들에게 물었어. 당신들은 이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 미크맥 사람들은 해변에서 살고 있었지. 그래서 미크맥 사람들은 카르티에가 해변에 있는 그들의 작은 마을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묻는 줄로만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 우린 이곳을 마을이라고 부른다오. 그런데 말이야. 미크맥 사람들의 언어로 마을이라는 발음이 캐나다하고 비슷했던가 봐. 그래서 까르띠에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땅을 캐나다라고 불렀단다. 캐나다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거야. 까르띠에는 미크맥 사람들의 땅을 탐사했어. 그리고 정말로 그를 중국으로 데려갈 줄 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강을 따라 올라갔지. 내륙으로 깊이 들어간 그들은 또 다른 부족의 사냥꾼들을 만났어. 그들은 휴런족이었어. 사냥꾼들 중에서 휴런족의 주장 도나토나와 그의 두 아들이 있었어. 그들은 까르띠에게 자기들이 사는 곳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 까르띠에는 당장 그들을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꼭 참아야 했단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 일행은 캐나다의 추위 속에서 견뎌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 그는 할 수 없이 프랑스에 돌아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는 프랑스 왕에게 그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가 도나코나에게 말했어.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프랑스라는 나라를 구경시켜주면 어떨까요? 도나코나는 두 아들이 웬 낯선 인간들의 배를 타고 뉴펀들랜드 섬 저 너머의 망망대해로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두 아들은 아버지와 작별을 구하고 카르티에 배에 탔어. 배는 점점 멀어져가서 결국 수평선 사이로 사라졌지. 도나토나는 두 아들이 돌아올 때를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단다. 그러나 꼬박 한 해가 지났을 때도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아들들이 돌아올 수나 있을까? 어느 날 도나코나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캐나다 해변에 배를 대고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는 전사들을 한 머리 이끌고 급히 곳으로 달려갔지. 해변으로 다가간 휴런족의 추장 도나코나는 강을 거슬러 내륙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까르띠에와 그의 부하들을 보았어. 그리고 키도 더 자라고 튼튼해진 자신의 두 아들도 만났지.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 마을을 향해 강을 거슬러 올라갈 계획이라고 말했지. 도나코나는 두 아들을 다시 만나서 참으로 기뻤어. 그래서 까르띠에를 환영하고 친구로서 대우해 주었지. 까르띠에와 일행은 배를 타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 강은 지금 우리가 세인트 로렌스 강이라고 부르는 강이야. 휴런 쪽의 영토에 점점 깊숙이 다가갈수록 도나코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이들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 이들이 배에서 내려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윽고 배가 도나코나가 사는 휴런 쪽의 마을에 도착하자 까르띠에는 땅에 내려서 외쳤어. 이제부터 이 땅은 프랑스의 영토다. 도나코나는 이자가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가 외쳤다 한다. 안돼. 이 땅에서는 내가 왕이야. 당신들은 여기서 멈춰줘야겠어. 휴런족의 새 주술사들이 다가와서 까르띠에에게 겁을 줬어. 괴상한 차림한 그들의 모습이 까르띠의 눈에는 꼭 마귀처럼 보였을 테지. 주술사들이 소리쳤어. 여기서 멈추시오.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오. 까르띠에는 도나코나와 주술사들을 무시했어. 그는 다시 배에 올라서 계속 강을 거슬러 올라갔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강이 좁아지고 깊이가 얕아지는 것이었어. 까르띠에는 초조한 심장을 억누르고 양쪽 기색을 살폈어. 그의 희망대로 과연 세인트로렌스 강이 태평양까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강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급류가 앞에 나타났어.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수면 위에 높다랗게 솟아있고 높은 데서 떨어진 물이 바위를 때리며 거센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어. 강이 끝나가고 있었지. 세인트
소렌스 강은 중국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었어. 그러나 까르띠에는 빈손으로 프랑스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그는 그 땅이 훨씬 더 북쪽에는 금과 보석이 넘치는 땅이 있다는 말을 휴련족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마을로 돌아가서 도나코나를 납치했어. 그를 프랑스로 끌고 가서 금과 보석이 넘치는 그 땅의 이야기를 프랑스 국왕에게 할 작정이었던 거야. 도나코나는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죽었단다. 금과 보석이 넘친다는 땅의 이야기를 들은 프랑스 국왕은 세 번째로 까르띠에를 캐나다로 보냈어. 까르띠에는 대륙 해안에서 또 다른 강의 하구를 발견했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갔지. 과연 강의 양쪽 기슭에 눈부시게 빛나는 돌멩이들의 시천으로 널려 있었어. 그는 금과 보석이 넘친다는 그 땅을 발견한 게 틀림없다고 믿었어.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돌멩이를 배에 싣고 프랑스에 돌아왔단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코웃음 치는 것이었어. 실은 그 돌멩이는 별 가치가 없는 보통의 수정이었던 거야. 휴란족의 이야기는 그냥 동화일 뿐이었던 거지. 까르띠에는 시리에 빠져서 캐나다로 다시 가지 않았단다. 그러나 까르띠에의 덕에 수많은 사원가들과 상인들은 세인트루이스만 너머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의 상인들은 정기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의 가축과 다른 물건들을 두고 장사를 했단다. 70여 년 뒤 프랑스 사람들은 캐나다 땅에서 최식민지를 세웠어. 지금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가 그 무렵에 프랑스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의 후손이란다. 끝.